여기까지 집안년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네 엄마처럼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꺼져. 구정명절 아침 시어머니 김말수는 며느리 이순영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친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순영은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영하 10도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울고 있는데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신사는 순영의 목걸이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맸습니다. 은인의 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는 5천억 자산의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머리채를 잡았던 그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무릎 꿇고 울며 빌게 됩니다. 그때 순영은 몰랐습니다. 내 엄마처럼이라는 그 말 속에 18년간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은 42살 며느리가 구정 명절에 머리채를 잡혀 쫓겨났다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정명절 새벽 4시 이순영은 시댁 부엌에서 홀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42살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명절마다 이 집에서 순영의 자리는 늘 부엌이었습니다. 전 하나 나물 하나까지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온종일 잔소리가 쏟아졌죠. 순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목에 걸린 낡은 도장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아버지는 순영이 2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로부터 6년 뒤 신혼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순영은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김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영아, 거기서 뭐해? 아직도 전 안 붙였어? 김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올해 이른인 김말순은 두 눈을 부릅뜨고 순영이 써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도라지를 이렇게 굵게 썰면 어떡해? 김말순이 도마 위 도라지를 집어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순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뭘 안다고 말대꾸야. 에휴, 거지 집안에서 뭘 배웠겠어. 김말순은 도라지를 도마 위에 내던지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18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누이 둘과 그 가족들, 시삼촌 내외까지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순영은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며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말순이 국 한 숟갈을 떠먹더니 얼굴을 확 구기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짜서 못 먹겠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영에게 쏠렸습니다. 순영의 남편 김태호가 어머니 옆에서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국간도 제대로 못 맞춰? 매년 이 모양이야? 45살 김태호는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순영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일게요. 순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먹기 싫으니까 치워. 김말순은 손을 휘휘 저으며 순영을 내쫓듯 손짓했습니다. 순영은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말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야, 이 그릇 안 씻은 거 아니야? 기름기가 그대로잖아. 김말순이 싱크대 위 그릇 하나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직 안 씻은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순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김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김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영은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김말순은 순영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순영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김말순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영을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놓으세요. 순영이 악을 썼지만 김말순의 소나기는 더욱 세게 조여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 구경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김태호조차 멀뚱히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죠. 내가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지 집안년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해? 김말순은 순영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영하 10도의 차가운 바람이 순영의 볼을 때렸습니다. 김말순은 순영의 머리채를 놓으며 세게 밀쳤고 순영은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 엄마처럼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꺼져. 김말순은 침까지 뱉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혔습니다. 순영은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났고 무릎도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어요. 내 엄마처럼이라니.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순영의 머릿속에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늘 친정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독한 말을 할까요? 대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척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18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순영을 부축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벤츠 한 대가 순영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더니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괜찮으세요? 노신사가 다급히 다가와 순영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순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노신사의 시선이 순영의 목걸이에 멈췄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신사는 순영의 목걸이에 달린 낡은 도장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도장에는 이만수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노신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이만수 씨의 따님이십니까? 순영은 어리둥절하여 노신사를 올려다봤습니다. 네, 이만수는 제 아버지 성함인데요. 돌아가셨지만 어르신은 누구세요? 순영이 대답하자 노신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영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노신사는 눈물을 흘리며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은인의 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강경화 말기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따님의 아버지께서 아무 조건 없이 간을 떼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장기를 기증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합병증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인께서 저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은인께서 퇴원 후 바로 시골로 이사를 가셔서 연락처를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수라는 흔한 성함 때문에 전국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죠. 박재현은 순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5천억 자산의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인 덕분입니다. 순영은 멍하니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도 닦지 못한 채였죠. 오늘부터 제가 모든 것을 보답하겠습니다. 은인의 따님을 이런 곳에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박재현은 순영을 벤츠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예약해라. 오늘부터 은인의 따님을 모신다. 박재현은 전화를 끊고 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순영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벤츠가 천천히 출발하자 시댁 대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도 18년간의 고통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목걸이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순영은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순영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하얀 시트, 넓은 침대, 고급스러운 가구들.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요? 순영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비서 김미영입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이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옷과 세면도구예요. 순영은 멍하니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니트와 바지, 속옷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죠. 태어나서 이런 옷은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영은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제까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재현이 창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영을 맞이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서 앉으세요. 박재현은 순영의 의자를 빼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순영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아저씨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박재현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저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장기를 기증하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박재현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30년 전 수술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박재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영은 사진을 집어들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사진 옆에는 수술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이게 아버지예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 속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30년 전의 저예요. 은인께서 수술 후에 찍자고 하셨죠. 평생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박재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수술을 하셨는지는 몰랐어요.
어머니도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인께서는 병원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셨어요. 저는 당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죠. 간경화 말기였는데 수술비도 장기 기증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는구나 싶었어요. 박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옆 침대에 계시던 은인께서 제 사연을 들으시고는 자신의 간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은인께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왜요? 모르는 사람인데. 순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은인께서 그러셨죠. 자네 눈이 내 아들 같아서 그러네. 나도 아들이 있는데 자네처럼 힘들게 살았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그게 이유의 전부였어요. 박재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목숨을 건졌고 사업에 성공해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인께서는 수술 후 바로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연락처를 여쭤보기 전에 떠나셔서. 그때 아버지가 시골로 요양 가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친척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우리도 못 갔다고. 순영은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만수라는 성함이 워낙 흔해서 전국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전부 다른 분들이었죠. 그러다 어제 우연히 따님을 만난 겁니다. 30년 만에. 박재현은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제 양녀가 되어 주십시오.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서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순영은 놀라서 손을 뺐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그럴 자격이라뇨. 은인의 딸인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박재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뭐? 밤새 안 들어왔다고? 김말순이 아들 김태호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수십 번을 했는데 꺼져 있어요. 김태호가 답답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김말순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말순이. 혹시 순영이가 거기 갔어? 아니, 그년이 어젯밤에 가출을 했어. 전화를 끊은 김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에휴, 그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역시 거지 집안녀는 못 믿어.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머리채까지 잡으시고.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그년 편 들 거야? 김말순이 눈을 부라리자 김태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태호는 순영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경비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 앞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비원이 CCTV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김태호는 화면을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영이 검은색 고급 벤츠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이 순영을 부축해서 태우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야? 김태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바람이 났어. 그년이 바람이 났어. 김태호는 분노에 차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순영이 그년이 바람났어요. 늙은 남자 차에 타는 거 봤어요. 김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역시 그 애미 꼴 안 나면 다행이지. 네? 그 애미가 왜요? 김태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말수는 잠시 당황하더니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암튼 그년 들어오면 그냥 안 둬.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영은 호텔에 머무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부터 시작된 구박, 명절마다 반복되는 모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기억. 순영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사라졌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순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살아라.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순영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요?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순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시댁에 돌아가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영은 박재현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저씨, 제가 결정했어요. 말씀하세요. 양녀가 되겠습니다. 저도 가족이 필요해요. 박재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박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가 되어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따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순영은 박재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18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늘 내 엄마처럼이라는 말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팀에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박재현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지금 바로 조사 하나 해줘. 1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 사망 경위를 철저히 파헤쳐. 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김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김태호는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순영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에휴, 그년이 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일주일째 연락도 없고. 김말순이 투덜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게 깜짝 뉴스입니다. 5천억 자산의 박재현 대한식품 회장이 42살 여성을 양녀로 입적했습니다. 김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에는 순영이 박재현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30년 전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딸을 우연히 만나 양녀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순영이잖아. 어머니, 저거 순영이에요. 김말수는 입을 떡 벌린 채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5천억 재벌의 양녀? 그 거지 집안년이? 그년이 우리 뒤통수를 쳤어. 김말순이 악을 썼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내가 그년을 어떻게 키웠는데 18년 동안 밥을 먹여줬더니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김말수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태호가 달려갔지만 김말수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김태호는 119에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김말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심장 발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김태호는 병실 앞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순영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죠. 제기랄, 전화기를 바꿨나? 김태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되시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식품법무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뭔데요? 지금 어머니가 입원해 계셔서 바쁜데. 김태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서 저희 계열사에 납품하신 자재 있지 않습니까? 검수 결과 불량품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위반으로 즉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장은 내일 발송됩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김태호에게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김태호는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5억 원이었습니다. 김태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칠 후 박재현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박재현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김태호에 대한 신원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회장님. 확인된 사실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태호 씨에게 내연녀가 있습니다. 7년 전부터 만나온 여성인데 그 사이에서 5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박재현은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영이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박재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순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알리면 순영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순영이를 불러라. 직접 알려줘야겠다. 순영은 박재현의 부름을 받고 집무실로 갔습니다. 박재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순영아, 마음의 준비를 해라. 충격적인 내용이다. 순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그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김태호와 빼닮았어요. 세 번째 사진, 김태호가 그 아이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김태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순영의 손에서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순영아. 조사 결과 김태호 씨에게 내연녀가 있었어. 7년 전부터 만났고 그 사이에서 5살 된 아이도 있더라. 7년이요? 순영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이면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순영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살림만 했어요. 명절마다 제사 음식을 만들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18년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영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재현이 순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영아, 울지 마라. 이제 그 남자한테 매여 있을 필요 없어. 내가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줄게.
순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할게요. 더 이상 그 집에 미련 없어요.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재현의 법률팀은 김태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순영의 친정어머니 사망 건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법률팀장이 박재현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이순영 씨 친정어머니 사망 건을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해봐. 18년 전 이순영 씨의 친정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뭐라고? 박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시어머니 김말순 씨가 친정집을 찾아가 폭언을 퍼부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 조서와 이웃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법률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재현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리고 회장님, 친정어머니의 유서도 확보했습니다. 유서? 네, 경찰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유서 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이걸 순영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박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순영은 박재현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자꾸 순영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순영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박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내 어머니 사망건을 조사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어. 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 많았으니까 좀 쉬어라.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영이 박재현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만나서 직접 보여줄게. 오늘은 정말 쉬어라. 부탁이야. 순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박재현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엄마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순영은 목에 걸린 아버지의 도장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영은 박재현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박재현은 책상 앞에서 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앉아라, 순영아. 순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재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순영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내 어머니 사망 경위에 대한 자료가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경찰 조서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순영은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엄마 글씨예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서였어요. 18년 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순영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순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딸에게 짐이 되기 싫구나.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차마 너에게 전할 수가 없다. 거지 집안년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한 말들을 너는 모르겠지.
엄마가 다 막아줄게. 엄마가 없어지면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떠나는 엄마를 용서해라.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순영의 손에서 유서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엄마. 순영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18년 동안 지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그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박재현이 다가와 순영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순영은 박재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순영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재현이 건넨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당시 경찰 조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의 목격 진술이 있더라. 내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찾아가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야. 순영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 이웃을 만나보고 싶어요. 순영아, 18년 전 일이야.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가볼게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순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박재현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순영은 박재현의 차를 타고 18년 전 친정이 있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영은 옛 친정집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대문을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순영은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 옆집, 또 그 옆집을 돌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18년 전에 여기 살던 분 아세요? 이씨 집 옆에 사시던 분요. 몇 집을 돌아다닌 끝에 한 주민이 알려주었습니다. 아, 박순자 할머니요? 2블록 뒤에 있는 빌라로 이사 가셨어요. 순영은 그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허리가 굽은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78살 박순자였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 이순영이에요. 18년 전에 옆집에 살던.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네가 순영이니? 그 집 딸? 박순자는 순영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들어와, 어서 들어와. 순영은 박순자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순자는 물을 떠다 주며 순영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때 일이 너무 안타까웠어. 네 엄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박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순영이 박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낮에 웬 아줌마가 니네 집에 찾아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 네 시어머니더라고. 순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대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온 동리가 다 들을 정도로.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거지 집안년아. 그러더라고.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다. 내년이 뭔데 감히 우리 아들한테 시집을 와. 이러면서 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엄마가 문 열고 나와서 빌었어. 아이고 사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두 손 싹싹 비비면서. 근데 그 아줌마가 네 엄마 뺨을 때리더라고. 뭐라고요? 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엄마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그러고 가버렸어. 네 엄마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네 엄마가 며칠 동안 집 밖에 안 나오더라고.
걱정이 돼서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그러다가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내가 119 부르고 난리가 났어. 네 엄마가 스스로. 순영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어요. 나도 경찰한테 진술했어. 그 시어머니가 와서 폭언하고 때렸다고. 근데 아무도 처벌 안 하더라고. 증거가 없다나 뭐라나. 그냥 넘어가 버렸어. 박순자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딸 생각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그 분함을 혼자 사귀다가 순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었어요. 엄마가 그랬구나. 나 때문에. 순영은 박재현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 그년 고소할 거예요.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예요. 순영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법률팀에 형사 고소 준비하라고 지시하마. 박재현은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영아,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 복수에만 매달리면 너도 망가져. 순영은 눈물을 닦으며 박재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 원한을 풀어드려야 해요. 박재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 인생도 챙겨야지.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내 아버지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지 않겠니? 장학재단이요? 그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야. 내 아버지가 남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잖아. 그 뜻을 이어가는 거지. 순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좋은 일에 쓰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순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혼 소송, 시어머니 고소, 그리고 재단 설립.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불량 자재 납품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하청업체 사장, 대기업의 불량 자재 납품에 거액 챙겨. 기사 제목이 온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전화가 빗발쳤죠. 김 사장, 우리 계약 취소야. 사기꾼이랑 거래 못해. 김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태호 나와. 당장 나와. 여자 목소리였어요. 김태호가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내연녀 이수진이었어요. 야, 여기 왜 왔어? 미쳤어? 김태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돈 내놔. 애 양육비 밀린 게 6개월이야. 더 이상 못 참아. 이수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나왔어요. 저 집 아들 바람 폈대. 애까지 있다던데. 쯧쯧, 망신살 제대로 뻗쳤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퇴원한 김말순이 택시에서 내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이 난리가? 김말순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와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아이가 김태호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태호야, 이게 뭐야?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는 무슨 처리? 인연이 누구야? 저 애는 뭐고? 김말순이 악을 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어머니. 김태호가 달려갔지만 김말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또다시 구급차가 출동했죠. 순영은 박재현의 비서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다고요? 순영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벌이 시작됐구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수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영은 거울 앞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시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일 시작해요. 순영은 목에 걸린 도장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출범식 장소인 대한식품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재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만수 장학재단을 출범합니다. 30년 전 저에게 장기를 기증해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은인의 따님이신 이순영 씨가 이사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순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수 장학재단 이사장 이순영입니다. 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제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그 사람 눈이 자기 아들 같아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재현은 눈시울을 붉히며 순영을 바라봤어요. 은인,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크셨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순영은 재단 운영 계획서를 박재현에게 보여줬습니다. 순영이 직접 밤새워 작성한 것이었어요. 와, 이건 네가 직접 만든 거야? 박재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지역 복지관이랑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영의 눈빛이 빛났어요. 박재현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은인의 딸이야. 머리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이 재단 잘 되겠어. 그날 저녁 뉴스에 순영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5천억 재벌의 양녀,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변신. 30년 전 장기 기증 은인의 딸 나눔 실천. 온 나라가 순영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이혼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순영의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 김태호는 외도, 혼외자, 출산 등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태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순영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드디어 끝났어. 이제 그 집이랑 완전히 남이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18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박재현은 순영에게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순영은 새 집에 들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생겼어. 평생 처음이야. 시댁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자기 방도 없이 구석에서 잠을 잤죠. 그런데 이제는 넓은 거실에서 당당하게 누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사업체는 문을 닫았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 진을 쳤습니다. 김태호, 돈 내놔. 도망가도 소용없어. 빚쟁이들이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김태호는 새벽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알리지 않고 잠적해버렸죠. 병원에서 퇴원한 김말수는 빈집에 홀로 남았어요. 태호야, 태호야. 김말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수십 통을 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 나쁜 놈아, 애미를 버리고 가. 김말수는 울면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나 말순이야. 좀 도와줘.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말순아,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안 돼. 뚝. 전화가 끊겼어요. 다른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촌 오빠, 나 좀 재워줘. 하룻밤만. 네가 그동안 뭔 짓을 했는데 나한테 손을 벌려. 순영이한테 한 짓 다 알아. 뚝. 또 끊겼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김말순을 외면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기를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할머니, 이 집 경매 넘어갑니다. 나가세요. 김말수는 비닐봉지 하나에 옷 몇 벌을 담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김말수는 터벅터벅 걸어서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곳은 구정 명절에 순영을 내쫓았던 바로 그 골목 근처였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몰아쳤어요. 김말수는 얇은 옷 하나로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무슨 꼴이야? 김말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70년 인생에 이렇게 비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시각 순영은 어머니 기일에 맞춰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재현도 함께했어요. 순영은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왔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다 알았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았어. 순영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18년 동안 몰랐어.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 박재현이 순영의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엄마, 나 이제 잘 살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할 거야. 그리고 순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엄마 원한 풀어줄게. 그 사람한테 사과 받아낼게. 기다려. 산을 내려오며 순영은 박재현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시어머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왜? 만나려고? 네, 직접 만나야 해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영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그 공원으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순영은 어머니의 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제 가서 말할게. 검은색 벤츠가 공원 앞에 멈췄습니다. 순영은 모피 코트를 입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김말순이었어요. 순영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김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고급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가 누군지. 하지만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김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영아? 김말순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순영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18년 전 이 근처에서 우리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김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말순은 순영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18년 전이 왜 나와? 김말순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순영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말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유서예요. 김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서?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받아들었어요. 읽어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김말순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어요. 기억나세요? 18년 전에 우리 친정집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는지. 순영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거지 집안년이라고 했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했죠. 그리고 순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엄마 뺨을 때렸죠. 김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옆집 할머니가 다 봤어요. 경찰 조서에도 남아있고 녹취록도 있어요. 부인하실 거예요? 순영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날 그 아줌마가 순영이 엄마 뺨을 때리더라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그러고 가버렸어.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말순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때. 김말순이 더듬거렸어요. 잘 기억 안 나? 그럼 제가 다시 말해드릴까요? 순영이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폭언하고 뺨을 때렸어요. 우리 엄마는 그 수치심과 분함에 3일 동안 집 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된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몰랐어요.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18년 동안 거지 집안년 소리를 하셨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셨어요. 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말순은 갑자기 순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기 시작했어요. 순영아,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지금 뭐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철이 없었어. 가난한 집에서 며느리 들어온다니까 창피해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김말순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순영은 시어머니를 냉정하게 밀쳐냈어요. 우리 엄마는 어머니한테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용서하라고요? 순영아, 제발. 나갈 데가 없어. 이러다 죽어. 경찰에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법적으로 따져볼 거예요. 순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비서 김미영이 떴어요. 순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이사장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빨리 오세요. 상태가 안 좋대요. 순영은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뛰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빨리. 병원으로요. 순영이 탄 벤츠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순영은 계속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지금 어떠세요? 의식 있으세요? 회장님이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세요. 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순영은 뛰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비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응급 처치 중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네, 저 박재현 회장님 양녀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죠? 그때 이식받은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병증이 재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요, 환자분이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수술 성공률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50%도 안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보호자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저 이제 막 아버지 생겼는데. 순영은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중간으로 30년을 사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발이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수술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박재현이 수술실로 이송되었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순영을 알아봤습니다. 순영아. 박재현이 힘겹게 손을 뻗었어요. 순영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순영이에요. 미안하다. 이제 막 가족이 됐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수술 받고 나으셔야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순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박재현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중간으로 30년을 더 살았어. 충분히 행복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 아직 효도도 못했어요. 순영의 눈물이 박재현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순영아, 네가 내 딸이 돼줘서 그것만으로도 은인께 빚을 갚은 것 같아. 아버지,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이만 비켜주세요.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순영은 끝까지 박재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지, 꼭 살아서 나오세요. 약속해요. 제발이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어요. 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순영은 목에 걸린 도장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아버지, 제발 박 회장님 지켜주세요. 아버지가 살린 분이잖아요. 제발, 제발이요. 복도에는 순영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순영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까 제발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한테 남은 가족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6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순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의사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어떠세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순영의 눈이 커졌어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순영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지켜주셨죠? 순영은 도장 목걸이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박재현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영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와서 밤늦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박재현이 눈을 떴어요. 순영은 침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박재현의 희미한 목소리에 순영이 번쩍 눈을 떴어요. 아버지, 정신 드세요? 순영은 박재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딸, 많이 걱정했지? 박재현이 힘없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다시는 이러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걱정만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없으면 저 어떡해요? 순영은 박재현의 손을 꼭 쥐며 울었어요. 순영아, 울지 마라. 나 안 죽어. 내 아버지가 중간이 튼튼해서 이번에도 버텼어. 박재현이 순영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아버지한테. 순영은 목에 걸린 도장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박재현은 그 목걸이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인께서 지켜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은인. 일주일 후 박재현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했지만 순영이 며칠 더 입원해 계시라고 졸랐어요. 아버지, 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요. 순영이 병실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시어머니 문제 정리하러요. 미뤄둔 게 있어서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봐라. 무리하지 말고. 네, 금방 올게요. 순영은 변호사와 함께 김말순을 찾아갔습니다. 김말순은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김말순의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순영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어요. 순영은 방 안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 하나, 라면 봉지 몇 개가 전부였어요. 김말순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순영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순영아, 왔구나. 제발 살려줘. 여기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김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영은 방 안으로 들어가 김말순 앞에 섰어요.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형사 고소하려고 했어요. 아시죠? 김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소 안 할게요. 김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첫째, 우리 엄마 산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둘째, 요양원에 들어가서 남은 생 조용히 사세요. 김말순은 잠시 멈칫했어요. 요양원? 요양비는 제가 낼게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대신 조건 들으셔야 해요. 김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영아, 내가 왜 그래야 해? 그때는 내 입장도 있었어.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순영은 피식 웃었어요. 아직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말순 씨, 만약 형사 고소되면 폭행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중 처벌 대상이에요. 최소 징역 2년,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징역이라고? 70 넘은 나이에 감옥 가실 거예요? 아니면 요양원에서 편하게 사실 거예요? 순영이 물었습니다. 김말순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일주일 후 순영은 김말순을 데리고 친정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올라 묘지에 도착했어요. 순영은 김말순을 어머니 산소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엄마 산소. 김말순은 묘비를 바라봤어요. 고 김영숙의 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순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김말순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어요. 사죄하세요. 순영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말순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가 너무했습니다. 사돈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말순은 이마를 땅에 찌우며 울었습니다. 늙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순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18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순영은 어머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들었지?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사과받았어. 18년 걸렸지만 드디어 받았어. 순영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딸은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의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어요. 18년간 맺혔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김말순을 일으켜 세웠어요. 김말순의 무릎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가시죠. 요양원으로요. 순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김말순이 말했어요. 순영아, 네, 나도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많았어. 순영은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시집와서 10년 동안 맨날 맞고 살았어. 거지 집안에서 왔다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됐나 봐.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다고 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나빴어. 정말 미안해. 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당했구나. 그 아픔을 우리 엄마한테 푼 거구나. 순영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저도 요양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게 순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시설이었습니다. 입소 수속을 마치고 순영은 김말순의 방까지 안내했어요. 김말순은 방을 둘러보다가 순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순영아.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요. 순영은 돌아섰어요. 안녕히 계세요. 순영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내려놓을게요.
순영은 목걸이를 꼭 쥐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엄마 이제 저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순영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챕터 8 나눔은 돌아온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재현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오늘은 이만수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영은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대한식품 본사 대강당에 1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순영은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만수 장학재단 이사장 이순영입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순영을 올려다봤어요.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순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돕는 분이셨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해서 목숨을 살려주셨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어요. 여러분, 힘든 환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받는 장학금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재현은 객석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순영을 바라봤어요. 은인, 따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습니다. 장학금 수여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재단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는 10명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순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영은 박재영과 함께 건물을 나섰어요. 그때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순영아. 순영은 멈칫했어요. 김태호였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순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순영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김태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일어나. 창피하게. 순영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나 진짜 반성했어. 김태호가 순영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순영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놓으세요. 순영아,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요? 순영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18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줬어요? 어머니가 내 머리채 잡고 끌어낼 때 뭐 했어요?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요. 김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내가 명절마다 시댁에서 죽어라 일할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순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미안해, 순영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미안하다는 말로 18년이 돌아와요?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와요? 김태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 너희 엄마가 왜? 몰라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했는지? 순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18년 전에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찾아가서 폭언하고 뺨 때렸어요. 우리 엄마는 그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김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으면 됐어요? 18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 용서가 돼요? 순영은 김태호를 내려다봤어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순영아, 어머니 요양비는 내가 보내고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이지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아들 노릇 제대로 하세요. 가끔이라도 찾아뵈세요. 순영은 돌아섰어요. 박재현이 순영의 어깨를 감싸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순영아, 김태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김태호를 막아섰습니다. 순영은 그대로 차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무릎 꿇은 김태호가 보였습니다. 순영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봤어요. 가시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태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만수 장학재단은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어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순영의 이야기는 방송에 소개되었어요. 효심으로 일어선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감동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재현은 순영에게 제안했어요. 순영아, 재단 일만 하지 말고 회사 사회공헌 이사도 맡아보지 않겠니? 회사 이사요? 그래. 네가 재단 운영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더라. 회사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 순영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볼게요, 아버지. 그래, 잘 생각했다. 박재현은 환하게 웃었어요. 순영은 바빠졌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그날도 순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김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5 a.m. Type shit. Now they leaving. Man, I'm them chopped assholes anyway, yo. Fuck you talking about? Man, I'm gonna fuck man. Should I go TikTok live? I've never done TikTok live. I'm fucking telling you. I've never done it in my life. I'm fucking telling you. Should we do it? How do we do it? Chat, how do I do this? I've never been live before, ever in my life. Just key CBL Asian Persuasion React. Who the hell put that there? Who the hell put that shit there? That's not you, fool. I'ma say born again. Born again. First live in 5 years. How crazy, I ain't gonna lie. Yo, I'm about to get banned again, bro. I'm dead about to get banned again. I already know myself. Alright, we going live. Alright, chat. I ain't never going live on TikTok in a fat minute. What's good, TikTok? I'm here with Baker. I got 9 heads. I got 30 heads. How many motherfuckers in this bitch? How the fuck this shit gonna work? Decline that shit. No free fucking promo. Promo this dick.